시작할게요. 그래서 대기환경 파트 두 번째.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두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이번에 2019년도 11월 달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경력경쟁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것도 뭐 거의 대부분 수질이 조금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비중이 높지만 이번에는 동일하게 7문제 나왔다라고 한 만큼 수질과 견주어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수질과 마찬가지로 수질 앞에 개론할 때 우리 외울 것도 많았고 이해할 것도 많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기도 마찬가지로 암기할 거는 확실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수질보다는 약간 암기가 주예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과목이 앞에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개론 파트에서는 조금 암기하실 거 제가 체크해드리면 그날 정리를 해놓으시고, 정리를 해놔야 다음에도 외우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는 제가 교재에다가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이산화황 SO2다. 그러면은 SO2 같은 경우에는 얘 특성이 이렇다는데 NO 같은 경우에 얘 특성이 이렇다는데 얘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 이러는데 그걸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질 같은 것들이나 걔네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물리화학적인 특성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나온 대로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4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기오염 개론의 첫 번째로 대기오염의 특성, 대기오염의 정의 파트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제가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대기오염이라는 거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느냐. 그 대기 중에 인간이 배출한 한 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이 그 지역의 다수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 활동에 피해를 주어서 생활과 재산상 정당한 권리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WH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2번에 보시면 대기 중에 인공적으로 오염물질이 혼입돼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수질도 마찬가지고 대기도 마찬가지고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정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대기도, 공기 중에서도. 근데 그 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유입됐을 때 사람이라든지 동식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오염이라고 광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기오염의 정의에서 WHO에서 정의하는 것도 인공적으로 오염을 시키거나 인간이 오염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오염으로 인한 것만 우리가 대기오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양, 그 다음에 질, 농도, 지속시간, 줄 칠게요. 거기는 환경보건학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혼합되어서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농도, 지속시간이 상호작용해서 다수의 주민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끼치면서 인류의 생활이나 생물의 성장에 방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요. 3번에 보시면 그래서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대기오염 물질로 간주를 하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인체나 동식물 재산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 같은 것들이나 좁은 의미의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대기오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정상적인 대기화학 조성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농도를 존재하는 물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몇 ppm이라고 그랬죠? 0.033%라고 했거든요. 기억하세요? 0.033%면 ppm으로 환산하면 약 330ppm 정도가 돼요. 근데 정상적인 대기 중에 이건 산성비할 때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죠. 수질할 때 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약 330pp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농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pH를 측정을 하면 정상적인 B의 pH는 약 5.65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낮게 떨어진다는 거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보다 더 과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이렇게 초과하는 농도를 존재하는 물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 디귿번에 보시면 대기 중에서 체류 시간이 비교적 어때요? 긴 것들은 대기를 오염시킨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염화불화탄소 같은 거, CFC, 흔히 여러분들 프레온가스라고 예전에는 불렸었고 지금은 염화불화탄소, 류라고 하죠.
S가 붙었다는 건 류,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CFC11, CFC12, CFC113 종류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염화불화탄소류들은, 이제 프레온가스류들은 체류 시간이 되게 비교적 길어요. N2O도 마찬가지고, N2O. 아산화질소라고 부르는 일산화이질소라고 부르는데 N2O도 마찬가지로 체류 시간 상당히 길어요. 체류 시간은 이제 뒤에서 제가 대기에 구성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오존층을 파괴를 하거나 이런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CFC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N2O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류 할론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거든요. 근데 할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오존층을 파괴한 물질들은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이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보내는 우리는 지표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염화불화탄소를 내보낸다라고 하면 이 염화불화탄소가 오존층까지 가서 파괴를 해야 되잖아요. 오존층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층권에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표부터 약 12km까지를 우리가 대류권이라고 부르고요. 12km에서 50km까지를 성층권, 50에서 80km 정도까지를 중간권, 이 이상을 열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존층은 어디 있냐면 성층권에 있어요. 성층권에 약 25km에서 30km 범위 내에 오존층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존층이 생각해봤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존층이 되게 두꺼울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두꺼울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약 300돕슨 정도 돼요. 평균 이 오존층의 두께가 오존층의 두께를 표시할 때 몇 미리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오존층의 두께는 돕슨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몇 번 정도 강조를 해서 말할 거예요. 자주 나오는 것들은. 지금 대기오염 하는데 이 말이 나왔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했다 그럼 또 설명드리고 그때마다 하나씩 추가해서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오존층의 두께는 돕슨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100돕슨이 1mm예요. 100돕슨이 몇 밀리라고요? 1mm. 이거 얼마 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적 있어요. 1돕슨이 몇 밀리냐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1돕슨 몇 밀리? 0.01mm겠죠. 그쵸? 100분의 1mm. 그러면은 오존층의 두께가 돕슨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럼 성층권의 평균 오존층의 두께가 얼마냐? 약 300돕슨이에요. 3mm밖에 안 돼요. 1cm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오존층이 점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물질들 때문에. 근데 얘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지금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거든요. 금지되었는데 이거와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대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개발을 했어요. 프레온가스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 오존층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몬트리올 의정서라든지 아니면 코펜하겐 개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해서 약속을 했어요.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약속을 해가지고 얘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얘를 어디다 썼냐면 에어컨 냉매제라든지 냉장고 냉매제로 썼는데 갑자기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냉장고 만들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의 냉매제나 이런 CFC를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을 한 거예요. 얘보단 낫겠지 하고. 근데 그런 물질들도 사용하다 보니까 오존층이 파괴되는 걸로 연구가 계속 발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제가 엊그저께 작년 정도인가? 2018년부터 지금은 프레온가스를 사용을 금지시켰는데도 CFC가 계속적으로 배출된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들도 얘와 같은 성질로 오존층을 파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얘와 같은 성질이 계속 배출되고 있다는 걸 배제하고 이제 이 CFC는 사람들이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얘가 계속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대표적으로 1위에 들어가느냐? 옛날에 썼던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얘네는 상당히 안정한 물질이고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썼던 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얘네가 대기 중에 체류 시간이 비교적 길다라고 하는 물질들은 그만큼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많다라고 보시는 거고 대표적으로 제가 CFC 염화불화탄소 설명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인위적인 발생으로 외기에는 통상 존재하지 않는 물질 같은 것들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광학 물질 같은 2차 오염 물질인데 뒷장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대기 오염 물질 같은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라든지 동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건축물이라든지 재산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걸 우리나라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아까 수질과 관련된 법률 이름이 뭐였죠? 물환경보전법이었거든요. 근데 대기와 관련된 법률은 대기환경보전법이에요.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왜 만들었냐 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존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법적 목적이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454페이지 보시면은 대기오염의 원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대기오염의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은요, 자연적인 원인이 있고 인위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데 주로 대기 오염이 됐다, 환경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건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인간의 인위적인 배출 때문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다고요, 당연히. 그쵸? 아니, 화산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동식물의 부패. 동물이 죽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걔네가 죽으면서 발생하는 물질이라든지, 모래먼지 등에 의한 SO2, CO2, 유황가스 이런 것들. 자연적 현상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이며, 국지적이라는 얘기는 부분 일어난다는 얘기고,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보통 생성된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쉽게 확산되어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 나오는 거는. 그래서 대표적인 자연적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화산활동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산불에서는 뭐가 발생하는지, 태풍, 살아있는 식물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살아있는 식물에 뭐 나와요? 이 화분, 그거 화분 아니에요? 꽃가루 말하는 거예요, 꽃가루.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거 있죠. 알러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쵸? 그러니까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경우에도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자연적인 대기오염 물질. 그 다음에 분해 중인 유기물에서는 유기물이 혐기성 분해되면서 뭐 나와요? 메탄이나 황화수소 가스 같은 거 나오죠? 우리가 혐기성 분해 앞에서 수질에서 다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고, 토양에서는 먼지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흙 날리면 흙먼지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대기를 오염하는 물질이고, 바다에서는 해염 입자라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해염 입자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연적인 원인은 사실은 이런 자연적인 원인의 물질만으로 대기오염이 일어났다라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인위적인 물질에 의해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대기오염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발전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주로 이제 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력발전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문제죠. 그 다음에 가정난방이라든지 요즘에 폐기물 소각 같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입자성 물질이 있고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CO, 광학산화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겠지만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입자상 물질이냐, 가스상 물질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미세먼지라고 하잖아요. 먼지는 입자성 물질이라고 보잖아요. 그쵸? 그 입자성 물질이다라고 하면은, 입자성 물질에도 있고, 가스성 물질 같은 우리가 배출되는 그런 대기 중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그 배출원에서 나오는 가스성 물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고, 얘네들이 인위적으로 대기오염을 유발시킨다. 밑에 보시면은 수질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자정작용 초과예요. 배출된 오염물질은 시간이 경과하면 대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정을 해줘요. 근데 좁은 지역에 대량의 오염물질이 방출이 되면 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면은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및 지상 조건도 있어요. 기상 조건. 대기오염 물질은 확산되면서 점차 농도가 낮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기상이나 지형 조건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지형적인 조건 중에서는 분지 들어보셨어요? 분지? 다른 지역보다 안으로 쏙 들어가거나 아니면 계곡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밑으로 쑥 들어갔기 때문에 대기에 확산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이런 지형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기상적인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가끔 가다 보면 안개가 뿌옇게 낀 날씨 같은 것들. 왜냐하면 이제 지표 역정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을 경우에 대기오염이 훨씬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사건, 역사적인 대기오염 사건 중에 대부분이 분지 지형인 경우에 이런 대기오염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경우가 많죠. 밑에 보시면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바람, 지형, 강우량,
그 다음에 뭐 또 기온 역전 빈도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455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의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부터는 조금 볼게요. 그래서 대기오염 배출원을 보시면은 자연적 배출원하고 뭘로 나뉘어요? 인위적인 배출원으로 나뉘어요. 찾으셨나요? 자연적 배출원과 인위적 배출원으로 나눠서 지금까지 계속 봤잖아요. 그쵸? 그럼 자연적인 배출원은 화산이나 황사나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꽃가루, 산불 이런 것들 인간의 활동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는 거고 인위적 배출원을 체크할게요. 인위적 배출원은 크게 고정 배출원과 이동 배출원으로 나뉘어요. 고정 배출원과 이동 배출원. 감이 오죠? 우리가 수질에서는 무슨 오염원과 무슨 오염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대기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고정 배출원과 이동 배출원이에요. 이동 배출원은 뭐 말하는 거냐면 이동을 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뭐 철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동 배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 배출원에는 뭐가 있냐면 선오염원. 그러니까 점오염은 점을 콕 찍어서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걸 점오염원이라고 하면 선오염원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경로가 어떻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면 빙글빙글 돌게 오염을 시키는 거니까 이런 오염원은 우리가 선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동오염원에는 선오염원이 들어가고 선오염원에는 움직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정 배출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점오염원하고 뭐가 있어요? 면오염원이 있어요. 물은 수질 오염이다라고 하면 물은 그 물이 나오는 구멍을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로 내보내서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다라고 하면 이 공업단지에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여기서 오염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뭐 단독주택단지 같은 거 있죠.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규모의 그런 주택 같은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겨울에 난방을 틀어가지고 여기서 굴뚝에서 다 연기가 막 나오고 있대요. 굴뚝에서 난방을 틀면은 나무를 떼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라든지 완전 연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왔대. 그러면 요 면에서 전체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면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게 인위적 배출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문으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동 오염원은 점 오염원과 면 오염원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줄에 고정 배출원인 점 오염원, 면 오염원과 이동 배출원인 선 오염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봐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밑에 있는 설명들은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배출원으로 배출량과 배출 단위의 파악이 가능한 수질과 똑같죠? 그래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이 가능한 걸 말하는 거고 각종 산업 공정, 용재시설, 발전소, 유류 저장, 운반, 아파트, 대양 상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면오염원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파트는 한 점에서 집중돼서 대량 배출되는 점오염원에 해당이 되고요. 단독주택 단지들을 우리가 면오염원으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택과 같이 일정 규모의 소규모 발생원이 다수 모여가지고 오염물질을 발생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면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오염원은 이동하면서 계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 자동차, 비행기, 기차, 선박 같은 것들이 선오염원에 해당이 된다. 체크되셨죠? 뒷장에 넘길게요.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분류하는 얘는 뭘 분류했어요? 배출원을 분류를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대기오염 물질을 분류를 할 거예요. 대기오염 물질. 근데 원래는 대기오염 물질을 분류를 할 때 분류 방법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물질이 입자로 되어 있냐? 가스냐? 그쵸? 그래서 입자상 물질이냐 가스상 물질이냐 대기오염 물질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특성으로 공부를 하시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배출원에서 배출이 되는데 칠판 보시고 제가 책 보고 설명드릴 거예요. 판서를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책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
두 번째로 분류를 할 때에는 이제 생성하는 과정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생성 과정. 얘는 입자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 생성 과정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칠판 보시면 1차 오염물질이 있고 2차 오염물질이 있어요. 이게 먼저 이게 확인을 하면, 만약에 내가 여기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직접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공장에서 무슨 공장을 돌리건 어떤 뭐 연소를 시켰건 뭐를 했던 간에 여기서 공장에서 이렇게 직접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얘는 1차 오염물질이에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자동차예요.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여기 배기가스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바퀴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질 중에 이제 녹스라는 물질이 있고 탄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얘가 석유예요. 석유는 탄화수소 물질이에요. 탄화수소라는 큰 범주 안에 탄소수에 따라서 경유가 되느냐, 휘발유가 되느냐, 아니면은 중유가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자동차를 연료를 쓸 때 탄화수소를 쓰잖아요. 그래서 탄화수소 같은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 자동차에서 직접 나오는 거니까 얘는 몇 차 오염물질이냐면 1차 오염물질이란 말이에요. 얘도 녹스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1차 오염물질 되는 거겠죠? 근데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햇빛 중에 자외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요. 물론 가시광선의 일부도 들어가긴 하지만 자외선의 영향이 가장 큰데, 이 자외선을 받으면 얘네들이 분해를 해가지고 어찌됐던 간에 결국에는 오존 같은 것들도 생성보다는 오존이 축적될 수도 있고, 어쨌든가 PAN이라고 하는 물질이나 아니면 PBGN이라는 물질이나 이런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오존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PBGN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1차적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서로 만나서 빛을 받아가지고 화학반응으로 인해 생겼네? 얘네를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1차 오염물질은 오염원에서, 배출원에서 뭐 되는 거고, 직접 배출되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 2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1차 오염물질끼리 나와서 화학반응을 하거나 빛에 의한 광학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뭐라 그랬지? 화학반응이나 광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을 2차 오염물질. 근데 잘 보시면 제가 녹스라고 쓴 게 있단 말이에요. 속스라고 쓰는 거. 속스 그러면 주로 SO2, SO3 말하는 거고, 녹스 그러면 NO2 말하는 거. 제가 하얀색으로 쓰고 싶은데 조금 이따 바꿀게요. 분필 이거를 저기다 하얀색을 놓고 와가지고 SO2, SO3, NO2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얘네만 속순이 아니에요. SO4도 있고 다른 뭐 H2S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합물에 들어가긴 한데 지금 속쓰니까 얘는 빼야 되겠다. 그쵸? 산소와 화합하고 있는 물질 같은 것들을 말해요. 얘네들은 직접 녹스 그러면은 이런 거 있죠. 얘가 산화돼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쵸? 얘가 산화돼서 SO3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녹스 이렇게 하면 녹스 안에 NO도 들어가고 NO2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직접 자동차에서 1차 오염물질로 나올 수도 있지만 1차 오염물질이 나와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NO2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2차 오염물질이네. 그래서 속스, 녹스가 대표적인 1, 2차 오염물질이에요. 1차 오염물질도 될 수 있고 직접 나올 수도 있고 다시 화학반응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다라고 해서 1, 2차 오염물질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재를 하는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직접 배출될 수도 있고 생성될 수도 있고 1, 2차 오염물질 이렇게 구분하는 게 생성 과정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 제가 지금 2개 했어요. 입자성 물질과 가스성 물질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1, 2차 구분하는 거.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규제에 따라서 기준성 오염물질이냐 비기준성 오염물질이냐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이건 참고 정도만 해서 넘어갈 거기 때문에 456페이지 이제 교재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성 과정에 따른 분류가 나왔는데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로 구분을 하죠. 1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직접 대기 중으로 줄 칠게요.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말한다. 직접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되셨어요? 밑엔 줄 안 치셔도 돼요. 농도, 성상, 배출량, 체류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대기를 오염시키고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겠죠. 그쵸?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1차 오염물질의 밑에 특성 보시면 중요 표시하시고 언제 증가한대요? 러시아워가 뭐예요? 출퇴근 시간, 차 밀리는 시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차 밀리는 시간에 증가한대. 왜? 자동차에서 선오염원 형태로 직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일산화탄소, VOC,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탄화수소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러시아워 시간에 증가하고 또 밤에 배출량이 증가한대요. 왜? 난방하잖아요. 가정난방. 그래서 가정난방하면은 밤에 배출량이 1차 오염물질은 증가를 하고 낮이 된대요. 그럼 낮엔 뭐가 있어요? 햇빛이 있잖아요.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러시아워 시간에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다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도 많이 나오고 탄화수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완전연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말할 것도 없고 불완전연소 된다면 일산화탄소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게 자동차에서 어마무시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엄청 나게 나왔어요. 1차 오염물질이죠. 아침에 출퇴근 시간, 출근에 할 때 그리고 나서 해가 한 12시 되면은 막 점점 중천에 남쪽 하늘에 딱 떠있네? 그러면 정남향에 있을 때 자외선의 강도가 셀 때 이 중에서 녹스랑 탄화수소 같은 것들이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전처럼 오존이라든지 그런 2차 오염물질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2차 오염물질이 생기는 거니까 한낮에는 이 1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어때요?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한낮에는 1차 오염물질로서 2차 오염물질을 형성하기 때문에 한낮에는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2차 오염물질은 언제 증가해요? 한낮에 증가를 하겠지. 그래서 오존의 농도가 언제부터 증가하냐면 12시부터 증가를 하는 거예요. 12시부터 해 떴을 때 12시부터 오존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오후 2시에 피크치 찍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하루 중에 8시, 9시 경에 증가하고 낮 12시 경부터 감소하다가 오후 6시 경에 다시 증가한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8시, 9시, 오후 6시 다 러시아워 시간인 거고 12시부터 감소하는 건 무슨 반응에 따라서? 광학 반응에 따라서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감소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차 오염물질 볼게요. 발생원에서 배출된 1차 오염물질 간의 상호작용. 이게 상호작용이 보통은 산화를 하는 반응, 화학 반응이나 아니면 가수분해도 있어요. 가수분해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2차적인 오염물질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공학적인 측면에서는 광학적 반응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학적 반응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거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들이 2차 오염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시 한번 광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광산화물이 대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광산화물을 광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물질이잖아요. 그쵸? 대부분 이런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면 옥시던트라고 얘기를 해요. 옥시던트. 옥시던트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강한산화제라고 해가지고 강산화 물질, 강산화제를 우리가 옥시던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옥시던트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오존이라든지 펜이라든지 PBGN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광합성도나 반응물질의 농도, 광합성도, 반응물질의 농도, 지형, 습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든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햇빛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두시는 거고 중요 표시 밑에 줄에 할게요. 태양 광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광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말하는 태양 광선 중에서 주로 광학 반응의 기여도가 큰 광선은 뭐예요? 자외선이에요. 이것만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100% 자외선은 아니에요. 약간의 가시광선도 들어가긴 해요. 약간의 가시광선 파장이 들어가긴 하는데 주로 자외선에 의해서 이 자외선이 가장 강한 낮에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보통 이때 관여하는 광학 반응에 관여하는 파장의 범위가 한 202나노미터에서 한 422나노미터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 파장 범위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자외선이 주로이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약간 일부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2차 오염물질은 낮 12시경에 증가해서 오후 2시에 가장 높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누구라고요? 오존이에요. 오존. 그래서 한여름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 아주 햇빛이 쨍쨍 내렸을 때 그때 기상 뉴스 같은 거 보거나 그런 거 나오는 거 뭐 아니면은 뭐 열사병 걸리지 않는 방법 예방규칙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 오후 2, 3시 경에는 바깥 외출을 삼가해야 된다. 노약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오후 2, 3시에 가면 뭐의 농도가 높아요? 오존 농도가 높아서 오존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그 노약자들은 바깥 외출을 삼가하라는 얘기예요. 오후 2, 3시 경에. 그 다음에 오후 4시경부터는 감소한대요. 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1, 2차 오염물질은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도 있으며 1차 오염물질 간의 상호작용이나 광학적 반응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는 물질을 1,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고 옆에 보시면 속스, 녹스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1, 2차 오염물질이고 포르말데하이드도 마찬가지로 직접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케톤, 유기산, 황산 같은 경우에도 1, 2차 오염물질이에요. 그래서 1, 2차 오염물질의 대표적인 거 속스, 녹스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1차 오염물질 보시면 먼지, 매연, 황화수소, 암모니아, NaCl 뭐예요? 염화나트륨. 공장에서 염화나트륨 같은 거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걔는 공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게 있지 염화나트륨이 생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크롬, 납, 아연, 순, 염화수소. 이게 수질에서는 HCl 그러면 염산, 물에 녹은 상태 염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기 중에서는 염화수소 가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화수소, 그 다음에 옆에 탄화수소 이런 것들은 1차 오염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물질들이 서로 결합해서 형성된 2차 오염물질에는 뭐 있어요? 이 외울게요. 오존, H2O2, 과산화수소예요. 그쵸? 과산화수소, 펜 보시면 옆에 CH3COOO-NO2 외우셔야 돼요. 암기. 그 다음에 PBGN이라고 해가지고 페록시 벤조닐 나이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C6H5COOO-NO2 위에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에 탄소수랑 수소수만 다르죠. 그쵸? 그래서 펜 외우시고 PBGN 외우시고 아크롤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크롤레인은 CH2, CHCHO 마찬가지로 화학식 암기할게요. 그 다음에 NOCl은 염화나이트로실이라고 불러요. 염화나이트로실. 그래서 염화나이트로실 같은 경우에는 2차 오염물질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대부분 오존, 과산화수소, 펜, PBGN, 염화나이트로실까지는 다 광학반응에 의해서 형성된 옥시던트들이에요. 아셨죠? 옥시던트. 그 다음에 1, 2차 오염물질 했으니까 그래서 생성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하면 입자상 오염물질과 가스상 오염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항목만 알아주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규제에 따른 분류라고 있는데 기준성 물질과 비기준성 오염물질로 구분을 해요. 일단 그러면 기준성 오염물질부터 보시면 줄 칠게요. 어떤 오염물질 농도가 일정 기간 동안 특수한 수준 이하로 유지될 경우에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 오염물질들을 기준성 오염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성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유무를 가린대요? 위해성의 유무. 예를 들어서 기준성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수준,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수준이 100이래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인체에 위해를 가한다고 하면 기준성 오염물질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90, 80 이런 식으로 기준성 오염물질들을 가지고 이게 인체에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할 때 쓰는 게 기준성 오염물질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B라는 물질은 기준은 100인데 150을 넘었어요. 그러면 얘는 인체에 유해하네? 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성 오염물질. 그래서 기준성 오염물질은 뭐를 말한다? 위해성의 유무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근데 꼭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쳐야 되나?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요. 기껏 해봤자 어떤 뭐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 아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무생물에게 영향을 미쳐봤자 관거 정도나 반응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이산화탄소 많이 나와가지고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 같은 것들 아세요?
나도 잘은 몰라. 본 적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만들 때 대리석으로 만들었거든요. 대리석이 주 원료예요. 즉 탄산칼슘이 주 원료예요. 그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유리관을 씌워놨어요. 그 이유가 산성비에 의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 물질에 비해서 이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아황산가스 같은 SO2 같은 것들만 너무 고농도로 거기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옷 같은 경우에 인조가죽 같은 것들이 이제 색깔이 막 점점 탈색이 된다던가 표백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생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기준성 오염 물질이 이게 위해성의 유무를 따진다고 했는데 사람한테 유해하냐 안 유해하냐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냐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중요해요? 재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상 피해 기준이 프라이머리라고 나온 거고 재산상 피해 기준이 세컨더리라고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고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에 있는 그 건강상 피해 기준이 첫 번째고 재산상 피해 기준이 두 번째로 기준성 오염물질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오른쪽에 가시면 비기준성 오염물질 있어요. 비기준성 오염물질은 줄만 칠게요. 독성 오염물질이냐 위해성 오염물질이냐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디귿번에 그냥 볼게요. 디귿번에 보시면 대체로 비기준성 오염물질이 기준성 오염물질에 비해서 대기 환경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덜하겠죠. 그쵸? 일부 독성이 있거나 이런 물질들은. 그래서 대기 환경 중에서 수천, 수만 배가 낮은 농도로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기 오염이 됐다.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은 기준성 오염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세요? 이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는 생산 과정에 따른 분류에서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 분류하는 거 나왔으니까 다음 중 2차 오염물질로만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종류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로 나뉘어서 그럼 입자상 물질에는 뭐뭐뭐가 있어? 가스상 물질에는 뭐뭐뭐가 있어를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입자상 물질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 외우세요 라고 하면 암기를 해오셔야 돼요. 암기를. 그러면 볼게요. 입자상 물질의 정의와 분류를 보시면 칠판 보시면은 제가 대기오염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입자냐 가스냐 이렇게 두 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입자라고 하기에 고체도 입자라고 볼 수가 있고 액체도 입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 가지 상태를 말할 때 고액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로 얘기를 하면 기체는 가스라고 해요. 그럼 입자 그러면 우리가 고체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액체는? 액체도 입자상에 들어가요. 액체도 뭘로 들어간다고요? 입자상. 그래서 여기 입자상 물질의 정의를 보시면 가스 상태의 매체에 고체와 액체 같은 고체, 액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의 물질을 말하는 거고 물질이 파쇄하거나 선별하거나 퇴적, 이적은 옮겨 쌓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흙더미가 있었어. 근데 이 흙더미를 이쪽으로 옮겨 쌓을 거예요. 그럼 옮겨 쌓는 동안에 먼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입자상 물질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물질을 연소하거나 태울 때 많이 나오고요. 태울 때 검댕 같은 거 나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검댕, 그름, 매연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 다 입자상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합성하거나 분해 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입자상 물질이라고 정의를 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입자상 물질이야, 먼지야, 매연이야, 검댕이야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할 때 먼지 날려 해도 되고 잘 안 쓰지만 분진이 날리네 이렇게는 잘 안 하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분진, 먼지, 미세한 입자 이렇게 하면 다 거기서 거기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체상 입자냐 아니면 액체상 입자냐 아니면 고체랑 액체랑 혼입되어 있느냐 그리고 사이즈는 얼마 이상이면 뭐라고 부르고 얼마 이하면 뭐라고 부르냐. 암기. 자, 지금부터 그럼 할게요. 고체 입자에는 뭐뭐 있냐면 먼지, 그 다음에 증기 훈연, 퓨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연기, 매연이라고 부르는 스모크.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입자상 물질에는 고체 입자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액체 입자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고체, 액체 섞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고체는 뭐뭐 있다고요? 먼지,
fume. 영어로 외우셔야 돼요. 영어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가 조금 더 정확해요. 우리나라는 요 말이나 요 말이나 거의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자어기 때문에 뭐 그런 한자어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수질에서 응집, 응결을 비슷하게 쓰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이제 영어는 뭐 약간 차이가 조금 더 미세하게 더 나거든요. 미스트랑 헤이즈랑 비교를 할 때 미스트, 헤이즈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가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고체 입자는 더스트, fume, 스모크가 있어요. 더스트 보면은 더스트는 먼지예요. 말 그대로. 고체 물질 같은 것들이 부서질 때 발생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크기가 비교적 큰 고체 입자로 물질의 운송이나 고체 물질 붕괴 시 발생한다. 줄 안 치셔도 상관없어요. 더스트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자, 중요한 건 fume부터예요. fume. fume은 훈연이라고도 하고요. 증기라고도 해요. fume 찾으셨어요? 사이즈 체크할게요. 1마이크로미터는 안 넘어요. 0.1에서 1마이크로미터 정도 그 사이에 fume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1마이크로미터는 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 산화물과 같이 가스상 물질이 승화, 증류, 화학반응 과정에서 중요 표시할게요. 기체가 응축될 때 발생하는 고체 입자. 기체가 뭐 된대요? 응축될 때 발생하는 고체 입자라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보는 증기, fume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기체가 온도가 낮아지면 응축되잖아요. 그쵸? 응축돼서 생기는 무슨 입자? 고체 입자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fume이 되는 거예요. 기체가 응축돼서 생성되는 고체 입자이다. 있나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fume 같은 경우에 아연과 납산화물의 훈연은 고온에서 휘발된 금속의 산화와 응축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보시면 줄칠게요. 입자의 크기가 균일성을 가지고 얘네들은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서로 충돌해가지고 응집하기도 하는데요. 되셨어요? 정리되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모크라고 되어 있어요. 스모크의 우리나라 말은 매연이거든요. 매연. 자동차지에 매연 나온다 그러면 얘네는 어때요? 시꺼멓죠. 그래서 뭐가 주로 하냐면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 입자를 말해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 입자. 탄소가 주성분이에요. 매연 그러면 스모크 누가 주성분이라고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매연은 고체 입자. 맞죠? 자, 뒷장으로 넘기면 액체 입자 나오거든요. 액체 입자. 찾으셨어요? 자, 액체 입자에 거기 나와 있는 미스트 나와 있고요. 포그 나와 있고, 영어로만 할게요. 미스트 나와 있고, 포그 나와 있고, 마지막 수트라고 나와 있어요. 수트. 자, 칠판 볼까요? 수트. 수트 액체예요. 지금 액체에서 뭐 봤으니까? 미스트, 수트, 포그 봤으니까. 그쵸? 포그는 안개. 그럼 여기 수트 같은 경우에는 액체인데 뭐가 응결해서 생겼냐? 유리탄소가 주가 돼서 응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똑같이 유리탄소가 주성분인데 고체 입자야. 그러면 스모크, 매연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유리탄소가 주된 성분인데 액체 입자야. 그러면 수트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나와있니? 검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맞아요? 수트가 그래서 검댕이고, 이걸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 위에 있는 스모크를 매연이라고 하죠. 매연이라고 하는데 얘는 액체 매연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액체상 매연이야. 수트 같은 경우에 액체상 매연이야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니까 참고해서 봐두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리고 액체 입자 그럼 수트 봤으니까 자 위에다가 미스트랑 포그 볼게요. 미스트랑 포그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포그는 안개잖아요. 안개 왜 껴요? 안개 한여름에 안개 끼는 거 보셨어요? 한여름에 햇빛 쨍쨍한데? 햇빛 쨍쨍한 순간부터는 수증기가 증발되기 때문에 안개가 없어져요. 새벽에 주로 많이 끼거든요. 새벽이나 아니면 밤 늦게? 새벽에 주로 많이 끼는데 새벽에 많이 끼는 이유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날씨가 차갑고 차가운 물체나 이런 것들과 만나가지고 수증기가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수증기 응축에 생기는 액체 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물방울이 미세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적 그러면 물방울을 의미하는 거고, 물방울이기 때문에 그만큼 습도가 어때요? 높아요.
안개가 그래서 습도가 몇 프로 이상이냐 하면 90%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안개랑 조금 이따 미스트를 비교를 할 건데 미스트도 마찬가지로 습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70% 이하이고 안개는 90% 이상인데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70% 넘어가면 안개이다. 70% 넘어가지 않으면 미스트다라고 구분을 하기도 해요. 90% 이상이긴 하지만 가로 열고 70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편하기도 하다. 사실은 그냥 fog 그러면 습도가 90% 이상 되는 물방울이 엄청 많이 쏟아져 있는 짙은 안개를 주로 얘기를 하고요. 기상청에서는. 그리고 미스트다라고 하면은 옅은 안개를 말하는 거예요. 옅은 안개같이.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 짙은 안개가 일어났을 때 시정거리가 더 짧겠죠. 안개 끼면은 안개 낀 날 운전하면 사고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개 낀 날 뒤에 비상등 같은 거 계속 켜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는 특히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시거리, 즉 수평거리로 볼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가시거리 내지는 시정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정거리가 어때요?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겠죠, 당연히. 그래서 안개의 경우에는 1km가 넘지 않아요. 1km 이하를 말하는 거고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1보다는 커요. 1km 이상인데 10km까지라고 써놨는데 1km 이하 이상으로 나눌게요. 안개와 미스트 차이 아시겠어요? 안개, 미스트 어떻게 구분해요? 습도와 시정거리로 구분해요. 7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습도가 70% 넘어간다 그러면 안개의 경우에는 시정거리가 어때요? 1km 안 넘어요. 미스트다라고 하면 습도는 70% 이하가 되는 거고 시정거리도 물방울이 별로 없으니까 더 길죠. 1km가 넘어가요. 그래서 fog와 미스트 구분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제가 밑에다가 좀 구분을 하시라고 써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써놓은 표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고체랑 액체랑 혼합되어 있는 입자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로졸 같은 쉽게 말해서 에어로졸이라는 물질이 딱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광학 반응 했었거든요. 광학 반응에 의해서 오존이라든지 이런 미세한 물질 같은 것들이 대기 중에 형성이 됐대요. 그럼 오존만 존재해요? 대기 중에?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각종 고체 물질이나 아니면 미세한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막 결합돼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학 반응에 의해서 에어로졸 형상이 일어났어. 에어로졸이 형성되었어. 그래도 맞는 설명이에요. 왜냐면 딱 가스성 물질인 오존, 과산화수소, 펜, PBGN, 아크로레인, 염화나이트로실 이런 것들만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얘네들이 섞여서 존재를 하는 에어로졸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분산되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로졸이라는 것은 매연이나 안개나 연무와 같이 가스의 미세한 고체라든지 액체 입자 같은 것들이 막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안개가 꼈어요. 안개가 꼈어. 그러면 그 안개에 뿌옇게 흐려져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데 그게 100% 물일까요? 아니잖아요. 사실 대기 중에 있는 대기오염 물질일 수도 있고 먼지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그냥 에어로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체 액체가 섞여져 있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헤이즈라고 있어요. 헤이즈. 자, 헤이즈는 연무라고도 부르고요. 옆에 보시면 수증기와 미세한 입자들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즉 수증기는 액체고 대기 중에 있는 입자들은 고체이기 때문에 액체와 고체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헤이즈라고 한다. 습도는 몇 프로예요? 70% 이하. 그러니까 안개가 가장 습도가 높고 미스트와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시정거리도 마찬가지로 미스트와 비슷한 상태인 10km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메이즈라고 있어요. 스메이즈. 합성어예요. 스모크랑 헤이즈랑 합성어. 그래서 매연이랑 헤이즈랑 혼합된 상태를 우리가 스메이즈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알러지 물질이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화분. 화분은 꽃가루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균류 포자 같은 것들. 곰팡이 포자 같은 거 날리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나왔네. 효모나 곰팡이 동물의 털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입자상 물질이에요. 입자상 대기오염 물질. 이해 가세요? 그리고 이런 입자상 물질들을 우리가 크게 분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particulate라고 쓰고 particle이라고도 하고 입자상 미세한 고체나 액체, 알게인 같은 것들을 그냥 몽땅거려서 particle 분진이라고도 하고 먼지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봤더니 여기서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라고 하는 거는 dust라고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고체 입자로 우리가 보통 명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얘가 상당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맨날 그냥 먼지가 날려, 분진이 날려 이렇게 쓰던 매연이 있네, 매연이 나오네 이렇게 쓰던 거를 이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딱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기 딱 좋은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돼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구분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안개와 방무와 연무의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생성이나 습도나 수평 시점거리로 구분해놨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알아두시고, 여기는 안개, 방무, 연무만 구분해놨는데 제가 아까 스모크라는 매연하고 수트라고 하는 그 검댕하고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스모크는 뭐고? 고체 입자이고, 뭐가 주가 되는? 유리탄소가. 수트라는 것은 검댕인데 액체상 매연으로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액체 입자에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자, 구분을 지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끝? 되셨어요? 입자상 물질을 구분을 하고, 밑에 보시면 이제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거. 우리 요즘에 그런 거 말해요. 미세먼지다. 일반 사람들은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이렇게 많이 알죠. 그쵸? 미세먼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겠는데 초미세먼지 이제 언급되면서 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볼게요. 분진을 크기에 따라 분진을 비교를 할 때 강화 분진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유 분진이 있어요. 뭐가 날리는 분진이에요? 부유 분진이 이렇게 떠다니는 분진을 말하는 거예요. 강하 분진은 어떤 배출원에서 분진이 막 나오는데 이 분진 자체가 공기보다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 분진과 부유 분진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좀 무겁다, 가볍다의 사이즈의 차이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냐? 10을 기준으로 해요. 10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이해 가세요? 그럼 10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0 마이크로미터보다 보통은 크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강화 분진이구나, 입자가 크니까 밑으로 내려오겠구나 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10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0 마이크로미터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입자가 작은 거고, 작으면 가벼우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부유분진이라고 보통 나눠요. 그럼 강화 분진과 부유 분진을 구분할 때 몇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느냐? 시험 문제 나오면 10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요즘에 그러면 부유되는 분진에 의한 사람들의 인체 영향들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이 미세한 먼지, 즉 이거를 흔히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기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 마이크로미터를 넘지 않는 입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M1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PM2.5도 있어요. 2.5. PM2.5도 있어요. 근데 얘네를 보시면 10하고 2.5 할 때 여기 뒤에 원래는 마이크로미터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미터를 넘지 않는 입자들은 PM10이에요. PM10 안에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PM2.5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흔히 얘를 미세먼지, 얘를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먼지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없어? 있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확대를 하면 얘네들이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인데 먼지가 동그랗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직경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스토크 직경도 있고 공기 역학적 직경도 있고 여러 가지 직경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무슨 직경으로 10마이크로미터냐면 공기 역학적 직경으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우리가 PM10, 공기 역학적 직경을 기준으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를 우리가 PM2.5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PM10은 뭐라고? 미세먼지. 그 PM2.5는 초미세먼지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이해 가세요? 공기 역학적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전에 시험 문제가 PM10은 스토크 직경으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경을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입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기 역학적 직경이라는 거 나중에 제가 원심력 집진장치, 아마 집진장치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때 전에 이렇게 공기 역학정이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459페이지 보시면 TSP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약자 같은 거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많이 쓰는 거는 아니라서 굳이 TSP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총부유 분진을 말하는 거예요. 총부유 분진. 그래서 총부유 분진이나 총부유 입자성 물질을 우리가 뭐 TSP라고 얘기를 한다. 통상적으로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모든 부유먼지를 말한다.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관상 영향은 미치지만 인체 영향이 적기 때문에 환경 기준을 PM10으로 변경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전 세계에 아니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입자상 물질이 있을 건데 딱 10이라는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10 넘으면 강하야, 10 마이크로미터 안 되면 무조건 부유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분류를 할 때 10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제가 10이라고 써드린 거고, 사실상 부유되는 물질 중에서 큰 것들은 50 마이크로짜리도 있다. 50 마이크로미터 중에서 너무 큰 것들이 막 먼지가 막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경이 큰 것들이. 직경은 큰데 밀도가 작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막 날아다닌다고 할게요. 보기에는 싫지. 그쵸? 보기에는 싫은데, 이렇게 숨 쉴 때 큰 것들은 콧구멍이나 아니면 이 목구멍이나 이런 데 걸려요. 그래서 먼지 같은 거 들어오면은 막 기침 나오고 아니면은 코딱지 생기고 가래로 막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자가 너무 큰 것들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라고 보면은 보통 0.5 마이크로미터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가 인체 영향이 커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체 영향 보세요. 그래서 먼지, 입자상 물질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엄청 다양해요. 작은 거는 0.001짜리도 있고요. 큰 거는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도 있어요. 엄청 다양하단 말이에요. 또 여기까지만 입자상 물질일까?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에는 입자상 물질의 종류는 이렇게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0.001짜리도 찾으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먼지야, 입자상 물질이야 그러면 어떤 사이즈가 제일 많냐 하면 0.1 마이크로미터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안에 있는 사이즈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 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공학적으로. 이해 가시죠? 자, 보세요. 0.1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입자상 물질의 사이즈는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대부분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고 환경공학적으로 입자상 물질이다 그러면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범위 안에 드는 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안에 중에서 다 사람한테 안 좋나? 라고 보면 안 좋긴 안 좋지. 하지만 특히 안 좋은 사이즈는 얼마 사이즈냐라고 보면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범위 안에 드는 게 사람한테 별로 안 좋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칭을 하느냐? 왜 이렇게 지칭을 하느냐?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0.5 마이크로미터보다 입자가 좀 작다 그러면 이게 숨을 이렇게 쉬자. 대기오염 물질이니까 이렇게 숨을 쉴 때 들어오잖아요. 숨을 쉬어. 너무 작으니까 할 때 다시 나가. 이걸 우리가 흡기라고 하고 내쉬는 숨을 호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얘는 호기 시에 다시 배출돼요. 너무 작으면. 근데 또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거는 너무 크니까 어때? 걸려요. 그래서 가래라든지 가래 객담이라고도 하거든요. 객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걸리는, 밖에서 다 걸러지는 그런 기작으로 얘네들이 제거가 돼서 사람한테 유해한 사이즈는 얼마 정도냐면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사이즈가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해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입자들이 어떤 입자일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면이다 그러면 적혈구 같은 것들을 녹여요. 그래서 바람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암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성면 같은 것들이 쌓이고, 아니면 면 만드는 공장 있죠. 그 면 방적 공장에 면가루 같은 것들이 쌓일 수 있고, 아니면 규산 돌가루 같은 것들이 몸에 쌓일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 같은 것들은 보통 몸에 쌓여요. 몸에 들어가가지고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자상 물질들이 숨 쉴 때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어디에 쌓여요? 폐 같은 데 쌓여요. 폐나 호흡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폐에 분진이 쌓이는 병을 진폐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 폐에 가장 흡착이 잘 되는 사이즈가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범위 내 중에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즈가 폐에 가장 잘 들어가서 흡착이 잘 된대요. 그래서 인체에 가장 유해하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1 마이크로미터, 그래도 좀 넓게 보면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입자상 물질들은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사이즈가 제일 많고, 근데 입자상 물질의 종류는 엄청 많아서 작은 건 0.001짜리도 있고 큰 거는 500짜리도 있고 더 큰 것도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진폐증 뭐라고요? 입자상 물질, 분진 같은 것들이 어디에? 폐에 쌓이는 병을 모두 진폐증이라고 하고요. 흔히 진폐증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보세요. 진폐증이 뭐라고요?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진폐증의 종류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분진이 쌓였어요. 근데 성면 분진이 쌓였어요. 그럼 성면폐증이에요.
광물가루 같은 거에 SiO2 같은 규소 많거든요. 그 규산 같은 것들이 쌓였어요. 그러면 규폐증이에요. 면 방적 공장에서 면가루 같은 게 날렸어요. 면폐증이에요. 아시겠어요? 농부들이요, 이렇게 밭 같은 데서 이렇게 마른 풀, 건초 같은 것들 만질 때 그 건초에서 나오는 입자상 물질이 들어갔어요. 농부폐증이에요. 활석이라는 그런 광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진폐증, 활석폐증이에요. 베릴륨 가루 같은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 베릴륨 폐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분진의 종류에 따라서 폐증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근데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진폐증. 그 성질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셔서 어디까지 외우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입자상 물질의 분류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가셔가지고 미리 써놔야지 나중에 헷갈리더라도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복습하시는 걸로 하실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59페이지 입자상 물질 특징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